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새해 첫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뜻하시는 바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EBS 초대석 올 1월 한 달은요, 우리 교육이 달라지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꾸미겠습니다. 오늘 첫 주에 모신 분은 국내 교육 전문가 최고 두 분을 모셨는데 이 두 분이 또 부부이십니다. 네, 동국대학교 조벽 석좌 교수님 그리고 HD 행복연구소의 최성애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조벽 교수님은 교수님들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예. 원래 전공은 근데 공과대학 교수였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하다가 교수법을 그렇게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공대 교수도 교수니까 교육자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될 그래도 것이고. 대부분 교육학자들이 그런 거 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는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그냥 그들이 발견한 좋은 교수법을 제가 배워가지고 네.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최성애 소장님은 HD 행복연구소. 네. HD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일단 휴먼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인간 발달도 있고, 또 요새 텔레비도의 고화질이라고 하잖아요. 하이 데피니션 그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과 땅, 뭐 여러 가지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네, 한단, 한단이라는 뜻도, 호프 앤 드림도 있고요. 희망과 꿈.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이 HD를 붙여야 되겠다. 우리가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도 한국에 가면 이런 일을 하자 하면서 많이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산책하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희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프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가고 또 꿈도 키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 한 20여 년 계신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미시간 공과대학에서 최초로 최우수 교수상을 2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교수 전임 강사 때 한 번밖에 못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테뉴어 받고 난 후에 거기서 또 한 번 받을 수가 있으니까 2번 다 받는 것은 드물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건 다 받으셨군요. 그런 사람이 역대 하나도 없었고요. 예, 제가 처음. 원래 그럼 가르치는 무슨 그런 탤런트, 재질이 있으셨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글쎄요, 뭐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관심이 있으니까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호응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확실하게 배워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발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로 교육학자나 누구한테 과외 받으신 거 없고요? 교육학은 아니지만은 교육학은 심리학의 일부니까. 물론이죠. 제 과외 선생님은 있었던 셈이에요. 누구죠?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일부러 꺼낸 질문입니다. 예. 이제 시대가 변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변하면 인재상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 교수께서는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고 계신데 기본 요소가 뭐죠? 뭐 크게 본다면은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성. 그렇지만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초는 하나 튼튼하게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창의성이에요. 예. 그래서 창의성은 리더십과 또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집단 지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집단 지성. 예. 예. 천재들마다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재능과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네. 집단을 이루어서 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예. 성격이 너무나 이질적이고 남하고 융합을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팀워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 자기가 아무리 전문성과 창의성이 뛰어난들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를 못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것을 해내게 도와주는 능력이 인성이란 실력이죠. 인성도 실력이다. 그렇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실력이죠. 성격과 그냥 성품이 아니라 실력의 하나다. 예. 전문성, 창의성, 인성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성은 그냥 쉽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느 한 분야를 깊이 알아야 된다 이건가요? 일단 기초적 내용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서 뭐 융합한다고 뭐 기술도 조금 공부하고 인문학도 조금 뭐 섞여서 하는데 그거는 위험하지요. 왜냐면 기술 하나만 평생 공부하더라도 최고 전문가 되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찔끔하고 저거 찔끔한다고 해서 융합적 전문가 된다? 천만의 말씀. 아마 어중이 떠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 분야에 전문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뭐 공학을 하시던 또 이공계 출신들한테도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뭐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자연과학의 법칙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뭘까요 그러면? 저는 융합이라는 것을 꼭 합학적인 사고방식만이 아니라 머리의 이치와 논리 그리고 가슴의 이치, 심리 이것이 합쳐진 상태. 그것이 최고의 융합이다. 다시요. 이성과 감성의 합. 논리와 심리의 합. 예. 머리의 이치와 가슴의 이치가 합쳐진 것이 가장 훌륭한 합리적인 융합 세계죠. 머리의 이치와 가슴의 이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 박사님이 좀 도와주시랍니까? 우리가 그 머리로 보통 한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이성 논리 합리 또 그다음에 이제 이미 배운 거에 대한 어떤 기억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어떤 그런 그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IQ나 뭐 두뇌 지능 지성 뭐 그런데 아마 속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차갑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를 하고 더 새로운 것을 정말 만들어 나가려면은 또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감정적인 세계와 같이 잘 조율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공산품을 만들건 아니면 뭐 작품을 쓰건 어떤 물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을 움직여질 때는 굉장히 오래 가요. 물론이죠. 그리고 정말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그냥 감동을 줬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그 최근에 그 뇌과학과 생물학의 그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가 감정이 움직여지고 감동을 받았을 때는 세포 차원이나 DNA 차원에까지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많은 공부를 했는데 감동이 없이 읽었던 책들 그리고 딱딱한 논문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영화 한 편이라도 혹은 시 하나, 소설 하나를 정말 감명 깊게 읽은 거는 진짜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그 가치관까지도 깊은 우리 뿌리 속까지도 달라질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두 이치가 어우러질 때 정말 이제 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들이 갖춰야 할 그런 능력을 지닌다. 좀 아까 제가 표현하는 이공계 사람들도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 두 분 선생님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 인문학적 소용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건 사실 말하면 감성적인 것. 그렇죠.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성능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러죠. 맞아요. 디자인이 바로 감성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공계 전문가가 이런 스마트폰을 디자인하더라도 그런 감성적인 터치가 예. 결국은 승패를 나눕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래서 철학하고 뭐 참선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하니까 그런 멋진 디자인이 나오는 거고 네. 잘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스티브 잡스도 혼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같이 했죠. 처음부터 파트너십이었죠. 그래서 아까 집단 지성의 세계가 왔다. 독불장군 시대는 끝났다. 네. 자기만 잘났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제일 잘 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 스티브 잡스도 처음부터 팀워크였지만은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세계적인 창업자들 보시면은 거의 예외 없이 네. 파트너십 팀워크예요. 예. 인재의 요건으로 인성을 꼽는다는 게 참 특징적인데요. 이 인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뭐 그 이전도 그랬지만 교육하면 거의 두뇌 교육, 지능 교육, IQ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외우는 거였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식을 예. 많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지식 집어넣은 것을 얼마큼 기억하느냐, 암기력 테스트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머리 쓰는 거에 치중한 것이 과거의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마음 쓰는 거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마음 쓴다는 거는 즉 남을 배려한다든지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든지 그리고 관심을 주고 뭐 조금 그 흔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사랑을 하고 이해를 하고 예. 뭐라 그러나 이렇게 그 공감을 하고 이런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머리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 하트 브레인, 그 심장 두뇌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인성이죠. 그리고 인성은 역시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키워나가는 어떤 이것도 힘이고 능력이라고 봐요. 그게 흔히 말하는 감정 코칭입니까? 감정 코칭은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방법이죠. 그 방법을 조금 소개해 주세요. 우리 예. 시청자분들은 급해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어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가 이제 예전의 교육이 거의 행동주의에 많이 기반을 했거든요.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때를 쓴다 아니면 막 화를 낸다 그럴 때 보통 부모님들은 행동을 보시고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거든요. 너 왜 뗐어? 예. 그리고 너 왜 화를 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야단치고 그 행동을 교정해 주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상과 벌을 주고 했는데요. 예. 그 방법은 굉장히 단기 효과만 있지 장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많이 낸다고 하거든요. 네. 감정 코칭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행동을 보기 전에 감정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주고 수용해줍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는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뭔가 불편하다는 게 느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감정을 먼저 받아들여주고 예. 수용을 해주고 나면 네가 화가 난 것 같은데 어떤 일로 화가 났는지 엄마한테 얘기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주면 동생이 내가 만든 레고를 무너뜨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상황이나 그런 데서 느끼는 감정을 자기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는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어떤 것을 하냐 하면 이성 논리 합리가 하기 전에 일단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두 축으로 나누거든요. 네. 하나는 안전한지 위험한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편안한지 불편한지. 이것을 빨리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자기한테 주는 어떤 신호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신호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마치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GPS를 자기가 갖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이것을 이제 치워놓고 행동만 고치려고 그러면 얘는 뭔가 자꾸 불편하게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큰 감정, 더 큰 행동을 보이겠죠. 소리를 지른다든지 악을 쓴다든지. 근데 이제 감정을 빨리 어떤 일로 그렇게 동생이 네가 쌓은 그런 레고를 무너뜨렸으면 당연히 화가 나겠지.
엄마 같아도 화가 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면 그 막 화가 났던 그 감정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받았으니까. 나는 위험하고 불편해서 뭘 그렇죠. 터뜨렸는데 그렇죠. 나는 그 표현을 한 건데 그것을 이유가 해결됐다. 받아들이니까 아니 그걸 받아들여주니까 일단 뇌에서도 그 경각심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아.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생이 무너뜨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대안을 찾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정도거든요. 답은 자기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일단 두뇌도 잘 작동을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역시 뇌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때는 우리가 제대로 된 해결 능력 혹은 시야를 좀 넓게 보거나 또는 직관이나 통찰 같은 것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흔히 왜 앞뒤를 못 가린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뭐 또 좀 전문 용어로 왜 그 심리학적 안개, 사이콜로지컬 포그 뭐 이런 단어 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 정말 머리로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고학력, 전문직, 뭐 고소득 이런 사람들이 이 감정적으로 불편할 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도 판단도 그냥 서슴없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일단 진정을 하고 나서 보게 되면 문제에 그렇게 큰 후회할 만할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일이 훨씬 적죠.